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도를 하면서 눌려버렸는데요. 다행히 중화권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고 유럽이나 미국 또한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두 시장이 상승 형태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건강 이유로 녹화를 못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영상이 스크립트는 매번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여기다 업로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예상보다는 그리 갭상승이 크지 않아서 투자자들은 현물 동시효과 예상 체결가를 보면서 지수가 눌리면 롱을 좀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장 개장 후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30분 동안 800억 가까이 현물을 매수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죠. 무지막지한 압력으로 선물 매도를 하였는데 특히 385선을 깰 때 그리고 전일 종가선을 깰 때도 매우 강력한 선물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382.20선까지 밀어내게 됩니다. 오전장 고가가 386.55선이었는데 이것을 1시간 반 동안 사실상 스트레이트로 5포인트 가까이 밀어냈다 보니 다이어트 되어 있던 풋옵션이 살짝 튀어오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가부터 해서 6천억 밖에 매도하지 않은 것인데 평소 외국인들이 해외 시장이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선물을 매수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선물을 매도했다는 것이 특징이고 매도 규모보다도 매도의 강도가 강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정말 하락시키려 했다보다는 다른 의도를 갖고 선물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의도는 이후에 말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선물 매도를 한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1만 계약이나 증가했죠. 선물 매도 규모에 비해서 미결제 약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오전장이 하락 기울기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물타기 매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선물 매수를 2천억 넘게 물타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선물 베이시스는 또 생각보다 약하지 않아서 0.4포인트 정도의 저평가를 보였고 프로그램 차익 매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오전 10시 30분까지 시장을 누른 뒤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걷어내게 됐는데요. 스트레이트로 1시간 동안 급등시키면서 미결제 약정을 털어내기 시작했고요. 또 오후장에서도 계속 선물 매도를 털어내면서 결국 양봉 마감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외국인들이 이런 강력한 선물 매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이번 7월물 옵션의 특징인 395에서 375 가두리 현상에 대해서 마켓 메이커들이 갭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가두리를 치려는 압력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수를 아무리 많이 눌렀다 하더라도 382.5를 또 심각하게 훼손시키진 않았죠. 또 잠깐의 스탑로스는 줄지언정 또 빠르게 회복했던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옵션 시장 또한 지수가 보합권까지 내려가는데도 콜옵션만 죽였지 풋옵션은 또 얼마 살아남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하고 또 중화권 증시도 3분기 들어서면서 매수 자금들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리스크 온을 보인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 한참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레벨업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포지션으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모으기 위해서 시장을 눌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오전장 지수를 누를 때는 선물 매도, 콜 매도를 하였지만 이후 지수를 반등시킬 때는 위클리 콜 그리고 먼슬리 콜까지 매수를 해서 완전 위쪽을 열어뒀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 매도도 싹 걷어내면서 선물은 순매수 1,500억을 바꿔놨죠. 그리고 저가에 잡은 콜옵션을 그대로 오버나이트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가볍게 선물 매수를 하게 되면 콜옵션 매수한 포지션이 간말을 터뜨릴 수 있게 돼요. 또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무려 3.1포인트나 상승했죠.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이건 야간 선물이 좀 너무 세게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저가에 잡은 콜옵션 매수분을 풀지 않고 밀어버린다. 그러면 지수는 이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이번 주에 390포인트 구경하러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을 보면 여전히 395에서 375 배리어 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 좀처럼
풋옵션 롤링 다운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서 하단 레인지를 375에서 380까지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목요일 시장이 갭상승한다. 그러면 드디어 콜 클래스에서 롤링업 엣지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네요. 유럽 증시는 깔끔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전혀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화요일 미국 증시가 강력하게 상승 마감하자 유럽 증시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후 수요일에는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또 한 차례 레벨업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유럽 지수 선물이 갭 상승 출발하고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독일 닥스 지수는 18,500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으며 또 끝까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상승 배경에는 미국 증시 강력한 상승 전환도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3분기 들어서 일단 주식 매수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 하반기에 그러한 상승세를 뒤집고 조정을 보이는 것은 또 쉽지 않죠. 좀 더 디테일을 따져보면 1분기가 강세, 그리고 2분기는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3분기 초에는 일단 리스크 익스포저를 좀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 또한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에서 유로존 국채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었지만 미국 국채만큼은 또 잘 버티고 있었죠. 밤 9시 15분 미국 ADP 고용 보고서가 15만 건으로 나쁘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 9시 30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 23만 8천 건 나오면서 채권 상승에 좀 불을 지폈죠. 미국 국채는 이번 채권 하락 사태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진 상황에서 유럽 국채보다는 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유로존 채권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 11시 ISM 서비스업 지수가 48.8로 50 하회했죠. 이러면서 채권 가격은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표 발표 후 30분 동안 강력한 스퀴즈를 준 채권 시장은 이후에는 기간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 러셀 지수가 강력한 반등을 할 것이라 봤는데, 러셀은 지표 발표 전에 눌림이 있었다가 지표 발표 후에 채권 시장이 스퀴즈가 나오는 30분 동안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버리는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죠. 물론 미국 시장이 휴일을 앞두고 오전장만 열렸기 때문에 러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금리 상승은 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지 속도 조절 차원에서 채권 시장이 반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채권 강세에 러셀이 고개를 들었을 때는 숏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바스켓이 강력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9시 15분이 ADP 고용보고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이런 것들을 발표해 비달러 상승세는 점점 커져갔고, 특히 그동안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 나쁘게 나오니까 유로화는 강력한 숏스퀴즈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동안의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게 되는데요. 주말에 프랑스 결선 투표 남아있죠. 또 휴일 앞두고 시장 심도가 낮아서 오버액션을 주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지표 발표에 엔화도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엔화가 162엔에 근접하고 나서는 야, 이건 아니지 하면서 유럽 세션에서 비달러 강세가 나타날 때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경제지표 발표에 연속적으로 화답하면서 엔화는 순간 161엔을 깨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른 비달러 바스켓이 슈팅을 주고 조정에 들어가면서 엔화도 다시 161.7엔대까지 밀렸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엔화가 조심스럽게 바닥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죠. 특히 7월 마지막 주를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61엔대에서 지금 3주째 보내고 있죠. 엔화는 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통화인지라 엔화가 부활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미국 국채를 좀 매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이 7월 마지막 주 옵션 만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BOJ 있을 때 그때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대폭등을 하였습니다. 아주 간만에 시원한 상승을 하였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중화권 증시 강세에 더해서 비달러 바스켓 반등까지 겹 호재를 맞으며
톤당 9,800달러를 넘겨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 한국 광양이 LME 창고에서 대량의 구리가 출고되면서 이제 구리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뒤로 톤당 9,600달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오늘이 스퀴즈를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하튼 톤당 9,6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된 것은 분명하게 봅니다. 반면 기름은 조금 의외의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유럽 세션에서 기름은 줄곧 매도가 나오면서 지난 7월 2일에 기록한 84.38달러는 이건 오바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죠. 특히 7월 2일 기름 음봉은 그동안 폭발했던 콜옵션을 한 방에 죽여버린 것이라서 유럽 세션에서 또 눌려버리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쫙 빠지면서 이제는 기름은 기간 조정이 이어진다 그렇게 봤었죠. 특히 다른 상품들은 비달러 강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골드, 실버, 구리 강하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거의 못 올랐는데요. 이후 11시 30분 원유 재고가 무려 1215만 배럴 감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쿠싱 지역이 원유 재고가 34만 배럴 증가했다는 이유로 유가는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결국 82.46달러까지 언더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콜옵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럽 마감 이후부터 텍사스 기름은 꾸준히 상승을 해서 현물 마감이 되는 새벽 3시 반경에는 83.93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유가가 83달러 후반까지 올라오고 나서는 아직은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폭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러셀이나 다우 지수는 정말 약하였는데요. 시장에서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가 하락한 것이 나스닥의 상승 원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논리로 본다면 러셀은 더욱 폭등했어야 되죠. 또 금리 하락은 이미 본장 개장 전부터 나타나고 있었고 ISM 서비스업 지표 발표 후에 금리가 추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나스닥이 오른 것은 초반에는 테슬라와 애플 때문에 올랐던 것이고 이후에 좀처럼 밀리지 않자 휴일을 앞두고 숏스퀴즈가 들어오면서 11시 35분부터 그러니까 지표 발표 다 끝나고 소화까지 된 뒤에 그 다음에 나스닥 매도에 대한 숏스퀴즈로 오른 것이 진짜 나스닥 상승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그 점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나스닥이 23,300포인트에 도달할 때는 테슬라와 애플,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당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럽 마감하고 추가 상승 한 1시간 동안 더 보이는 동안에는 장 초반 1시간 동안 마이너스 1.9%로 오가던 엔비디아가 나중에 플러스 3%대 상승으로 전환됐죠. 또 약보합선에서 뭉개던 마이크로소프트도 강세로 도는 등 나스닥 23,300포인트부터 24,000포인트까지는 인덱스 전체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숏스퀴즈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나스닥의 인덱스 매수가 들어온 것은 화요일부터였습니다. 본장 개장과 함께 이미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출발한지라 그 다음부터는 숏 포지션이 전략적으로 청산을 결정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흐름은 6월 한 달간 나스닥에서 숏 관점으로 대응했던 트레이더들이 7월 첫날 시장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려 했는데도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숏을 치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개장 후 1시간 동안 계속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의 하방을 방어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과 S&P가 신고가 갱신을 하자 말라붙었던 변동성이 콜옵션 스퀴즈로 인해서 더 이상 죽지 않고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지수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얼마 살아나지 않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겠어요. 지금 잔존일 대비 13포인트 초반의 변동성은 웬만한 정신으로는 매도할 수 없는 굉장히 낮은 변동성이죠. 투자자들도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주구장창 숏을 외치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은 퇴출되기까지 했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개별 종목 더 보면 나스닥이 초강세, 경기 방어주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도 또 빠졌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6% 넘는 강세를 보였죠. 테슬라가 사흘간 거의 25% 가까이 상승한 것인데 약간 테슬라도 이 밈스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테슬라 상승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중국이 20개 도시에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를 허용했다. 이런 이유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냥 숏스퀴즈죠. 한풀이성 매수가 들어오는데 인덱스 바스켓 내에서 이 테슬라의 비중을 좀 줄여두었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또 따라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오전장만 움직여서 하나의 완결된 장을 보이진 않았지만 경제 지표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셀은 장중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다는 것, 그리고 지표 발표 후 나스닥이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는 오히려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던 중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자 숏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을 당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수준이 갭 상승이 나온다. 즉 기존 박스의 상단 레인지를 또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어중간한 갭 상승이 나올 경우, 특히 이 갭 상승을 장 초반에 이 조정으로 잘 이겨낸다, 그러면 오후장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을 굉장히 좋은 가격에 확보한 외국인들이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강하게 매수해서 지수를 당겨 올릴 경우 초반 30분 그리고 1시간 정도의 상승으로 직전 고점 387.90원 아주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고점을 넘기면서 콜옵션 행사가 380부터 385까지 고르게 롤링업 패치가 들어온과 동시에 풋 클래스에서도 행사가 380을 중심으로 대량이 매도 미결제 약정이 쌓이게 될 경우 지수는 확실히 고점 돌파에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내일 이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 휴장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장에는 갭 발생의 가능성이 좀 적어요. 즉 목요일 우리 시장이 오전장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금요일까지 강세를 보이려면 최소한 목요일 밤에 유럽 증시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주말에도 프랑스 결선 투표 있죠. 또 아직 리스크 완전히 가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장에 우리 증시 콜옵션 시세가 강하게 나온다? 그럼 그것이 시세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후에는 그냥 지나보면 결국 양매도장이었던 좀 지루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강세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정말 오랜만에 홍콩 항생지수가 18,000포인트를 야간 시장에서 넘기고 또 원자재 가격도 강하게 상승한 등 리스크 온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 시장처럼 단순히 갭상승 나왔다고 품매수 물타기, 이런 거는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을 좀 매수를 했어요. 만약에 시장이 진정 리스크 온 장세로 간다, 그러면 나스닥이 쉬어갈 때 러셀이 좀 강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수요일 지표보다는 금요일 논팜이 더 중요하죠. 논팜 발표 전이 시장 상황들을 보면서 러셀을 추가 매수할 계획이고요. 변동성 매수분은 그럼 그대로 둘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니케이가 2주 연속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봉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또한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숏마인드는 2주 동안은 좀 치워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모를 보면서 매수를 따라붙지는 않을 것인데,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시장 참여자도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시장이 오버슈팅도 또 언더슈팅도 양쪽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가 매수가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러셀은 좀 빠르게 튀어올라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러셀 하나만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잡소리 좀 할게요. 오랫동안 영상 녹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참 이상한 댓글들이 많았어요. 사정없이 차단 중입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는 매일 한국 증시 본장 개장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업로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시장이 다 올랐는데 오른 거 보고 이거 영상 녹화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참 그런 댓글은 안 다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스크립트는 미리 아침에 다 올린 거를 지금 컨디션 보고 녹화를 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